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제이에서는 지난 10월 7일 시작돼서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21대 국정감사와 관련해 언론은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또 어떤 이슈를 외면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자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그리고 제2의 한승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네, 저는 이승현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주실 전문가죠.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자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서복경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서복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참여연대 소속이신데 예. 국정감사를 20년 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요? 참여연대 가. 네, 뭐 소장님 주도하에 하고 있겠죠. 13년 정도 됐어요. 두 자릿수 벌써. 네, 어쨌든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데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평소에 저희 제이 많이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는 제가 분야가 네. 그 의정감시를 하고 정치 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다뤄지는 내용이 뭐 사회적인 내용도 있지만 정치적인 꼭지들이 많아서요. 네.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제일 재밌으시던가요? 말씀이야 옆에 있는. 진짜 유일한 재미입니다, 제가. 네. 항상 여기 자리에서 이제 케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오늘 뭐 끝나고 제가 사인 한 장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국정감사에 이어서 좋은 보도 더 널리 알리고자 소개해드리는 JP 코너에서는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팀의 증발 시리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라고 하면 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다, 또 야당의 시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국정감사는 사실 가을철에 또 열리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수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일단 이번 국감에서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뭔가 좀 굵직한 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하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그래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판스프링 문제가 사실상 국민청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받아서 이제 정치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언론이 또 이와 함께 어떤 점에서 이제 법률이 미비한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 계속 언론이 감시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잘 정말 진척되는지 보겠다로 얘기를 해서 국민청원 그리고 국회 언론이 나름으로 이렇게 딱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만들어서 웬일로 좀 한보 발걸음이 나간 듯해서 좀 저한테는 인상 깊은 보도이자 한편으로 국감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류호정 의원 활약상이 좀 눈이 갔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 개인적인 감사이긴 합니다만, 뭐 진보 정당, 그다음에 청년, 비례라는 그 키워드가 조합됐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상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채워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서 반갑게 봤고, 다른 것보다도 뭘 계산하거나 재지 않고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계속 이제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감 진행하고 같이 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환노위 국감을 좀 지켜서 봤는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사실 슬픈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치면 안 되고 환경노동부가 뭘 잘못했는가를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보고 네. 봤습니다. 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약했다. 표준 발음을 한번. 그렇게 뭐 면박을 주세요. 네. 혹시 약했다고 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욱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자기 고백을 좀 하자면은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어쩌다 하게 되다 보니까요. 국감에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그 주식에 민감하게 또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이번에도 그 국감 관련해 가지고 언론 기사 찾아보면 맹탕 국감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저로서는 많아서 제 주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탕 국감 아닙니까? 네. 이번에 참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러진 초유의 국감이기도 했는데요. 또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151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문성이 한편에서는 부족했다, 예년에 비해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자, 우리 언론 보도는 어땠는지 국감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승현 기자, 이게 사태가 조금 복잡해서요.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게 상당히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사모펀드에서 발생을 했고 전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라는 점에서 이제 닮은 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해 추정 규모는 라임이 1조 6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옵티머스는 5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라임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다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습 과정에서 권력의 로비한 정황이 나타난 거였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부실 기업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멀쩡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고수익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점인데요. 특히 라임 사건은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들여다봤더니 수사 지휘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드러나서 이 부분을 질타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법검 갈등이 다시 번지는 모양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앵커 출신다운 이렇게 쉬운 설명이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바라보는 그러면 언론의 태도는 어떤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요. 저는 일단은 이 사안도 상당히 증언이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증언에 의한 의혹 전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헛발질도 하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든 야든 간에 이 증언의 어떤 팩트 체킹이 먼저지 여기에 어떤 전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전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론이 먼저 프레임을 던져서 지금 중요한 거는 라임 옵티머스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이 일단 가려져야 되는 형국이고 그리고 팩트와 범죄의 문제인데 언론은 이미 벌써 가해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정해놓고 프레임을 만들고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시민과 언론 소비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고 어떤 식의 범죄 소양이 있는 것이고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사실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좀 더 언론이 집중해야 합니다만 오히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으로 쟁점을 할 수 있지만 언론까지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언론이 더 앞서 나가서 이 문제는 사실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나서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오히려 언론 소비자들이 또 언론이 또 정치질하네라고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사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관심사는 첫째로는 펀드 판매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책임 혹은 금융의 정책 판단의 문제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관심 가는 이유도 사실 간단하죠. 첫째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판매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 금융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은 정치인들의 손가락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리키는 쟁점에 매몰되어 있다. 정치인들, 청와대, 유력 정치인, 검사, 연루설이 사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 혹은 피해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론이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NH투자증권 같은 판매사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당장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사들의 책임이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사는 그 지점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언론 보도 문제하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되는 내용 둘 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폭로한 게 16일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런 전제 하에서 막 단독도 나오고 사설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폭로를 딱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단독이 확 줄어들더니 보도 내용도 뭐 오락가락 뭐 갈팡질팡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립적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16일 이후 보도보다는 16일 이전 보도가 16일 이후 보도처럼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신기하다 그러고 봤고요. 국감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행정부처가 뭘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나를 따져야 되거든요. 금융감독기관이 이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잘못했는가를 찝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그 뭐 저 김봉현 씨 같은 경우 뭐 증언이 달라졌다 같아졌다 아니면 누가 연루됐다 이 얘기를 국감장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 정책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언론이 또 해줬어야 되는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16일이었습니다. 김봉현 씨가 지금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죠.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권력형 게이트냐 금융사기냐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던 형국에서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야당 정치인의 수억 원을 줬고 검사들도 접대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야 갈등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또 법검 갈등 구도로 번져가면서 정치적 공방이 지금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수라장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잣대와 정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의 그 어떤 의견을 어떨 땐 굉장히 중요한 사안처럼 증언으로 다루다가 제보자이자 그리고 취재원으로 다루다가 어떨 때에는 이거는 좀 오락가락하고 어차피 범죄자 아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의 같은 증언인데 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선택적으로 잣대가 달라지는가라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서 아까 한승현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라이미니 옵티머스니 뭐니 정말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언론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라임이 어쩌고 옵티머스가 어쩌고 누가 연루됐고라고 해서 고유명사처럼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이게 전혀 언론 소비자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기자가 무능하거나 공부를 안 해서라는 측면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지만 저는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는다는 의혹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보다는 훨씬 더 발화성이 센 이름을 각인시키는 게 언론으로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부분이 뭔지, 뭐가 문제 있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내지는 금융감독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서 정말 조목조목 짚어주는 언론의 해석 역할 내지는 맥락을 짚어주는 언론 아주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그림만 그리고 있다는 거죠. 프레임만. 그리고 그거를 언론 소비자들이 이미 눈치를 채버려서 그림 그리는 게 아주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 그리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자훈 변호사님 보탤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억 조 단위까지 언급되는 대형 금융 문제가 터졌고 이게 결국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사실 우리 언론 소비자들 또 저희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예측될 정도예요. 가령 검찰이나 관련자들이 조금씩 흘리는 진술 자료를 가지고 막 온갖 의혹이 난무할 것이고 정당 인사들의 날선 공방이 그대로 이제 중계될 것이며 수천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거리에서 싸울 것이고 핵심 관계자들은 어쩌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도 있고 판매사들은 계속 수수료 장사하고 금융정책은 변한 거 없고 그런 아수라장이 약간 예측이 될 정도인데 조금이라도 어긋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계속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금융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금융당국이 뭘 해야 되는지를 언론이 말해야 되고 지금의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지를 언론이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처음에 이 사모펀드가 나오면서 언론에서 좀 대대적으로도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좀 신기하게 봤는데 요즘에 언론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그 벤처기업 활성화시키겠다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건데 당시 언론은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냥
오히려 홍보를 했고요. 아, 당시에요? 예,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그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불과 1년 전에 이코노미조선이나 한국경제를 보면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기 판매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그 대표에 대한 장문의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코노미조선이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는 자산운용사다 이러면서 라임을 거론을 하고요. 한국경제는 과감한 인재 투자로 여의도 새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사기 판매 혐의로 구속된 사람인데 이 사람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당시 언론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언론이 금융당국의 문제 당연히 거론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언론이 신뢰와 권위를 다 부여를 해준 거네요. 그러네요. 아, 이거 아주 그 제대로 된 언론 비평이구만요. 아, 그런가요? 왜? 아, 이거 좋은데요? 오늘 처음 아주 봤어요, 이런 거 다루는 거. 네. 칼날이 예리했습니다. 아, 요거 좋습니다. 저는 네. 최욱 씨가 임정환 변호사 인정하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봤어요. 삼기제긴 하지만. 당황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 언론도 이거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뉴스라던가 다양한 어떤 뉴스들에서 이분을 일종의 개인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할 만큼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면은 그냥 이분 얼마나 정말 그 미래가 그 촉망받는 어떤 기업인지 거기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 정말 홍보 문구와 다를 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뭐 했냐라고 언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언론이 어떤 사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오히려 어떤 분들은 범죄자로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고 재판 과정을 치르지만 언론은 한 번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게 이번에도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문을 안 보기를 다행이지 이거 봤으면 좀 무조건 네. 투자했거든요. 지금 피해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기사 접하면 지금 많이 피눈물 흘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임 같은 경우만 해도 1조 6천억 환매 중단 사태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사가 과연 얼마나 작용했을까? 저는 상당 부분 작용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언론이 느껴야죠. 과정에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당시 정부가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다. 마치 사모펀드 이거 규제 완화해 주는 게 금융 선진화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왜 그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최저 액수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계속 일종의 그 선한 또는 뭐 좋은 금융 시스템을 갖추는 것처럼 했을 때 당시 비판적인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도 전혀 견제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마치 그때 정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점이 또 그런 문제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이 문제 없다고 하고 신뢰를 주게끔 만들었던 기사들을 쓴 언론사들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속죄할 어떤 기회이기도 한데 네. 특히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감에서 이 제도의 맹점 그리고 관리 감독이 어떻게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짚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은 방기한 채 마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만 계속 등장시키면서 이런 본연의 모습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좀 대표적인 기사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코노미조선 2019년 기사입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원종준 라임 자산운용 대표를 만나서 대체 투자 연 7% 수익도 가능하다. ELS는 피해야.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코노미 조선의 그 기사의 첫 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라임 자산운용은 여의도 투자업계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주목받는 자산운용사 중 하나다. 라임 자산운용에 고객들이 맡긴 돈이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광고용 기사인가요? 기사용 광고인가요? 정말 헷갈릴 정도의 기사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 2012년 설립된 라임 투자자문은 현재 6,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종준 대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회사 미래는 헤지펀드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운영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회사의 규모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들 그리고 언론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해야 되는 역할은 오히려 광고를 하고 자기를 선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권력 감시라는 게 꼭 정치권 감시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훨씬 더 중요한 금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시 기능이 전혀 없이 완전히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도 너무나 많고 피해 액수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계속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언론 보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승현 기자,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언론이 주목했던 다른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국정감사의 연관어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처음 일주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19, 옵티머스에 이어서 BTS 병역 특례 문제가 있었죠. BTS가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연관어만 봐서는 방탄소년단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2주를 통틀었을 땐 옵티머스, 코로나19 연관어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팽수가 또 주요 연관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팽수는 사실 국감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의 간접 소환되다시피 해서 정말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국감장에는 팽수가 아니라 팽수 쿠션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15일에 과방위 한준호 의원이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한 언론사는 팽수가 이번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단독을 붙여서 또 내기도 했습니다. 아, 단독입니까? 네. 아, 참 매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죠. 해마다 국감장에 빠지지 않는 뭐 깜짝 등장 이색 인물들이 있는데 뭐 동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트리아도 있었고 뭐 벵갈 고양이도 있었고 최욱 씨도 기억나는 그 유명 출연자들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앞서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팽수 증인 채택을 두고 이제 비판 여론이 크다 보니까 전보다는 이 쇼적인 퍼포먼스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 갖고 온 지가 오래돼서 그랬는지 그 죽었더라고요. 그 중국산 큰 민어라고 그거를 이제 보좌관들이 이게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요새 이제 나우나 전성시대가 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감장에 테스형이 울려 퍼지는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이 웃음이 터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7분 남짓한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도 항변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산 큰 민어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말에 민감해서 그런지 다른 의원이 국물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가 죽은 생선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요리된 생선이 아니었는데 국물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상황을 모두들 일종의 보여지기식 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특히 팽수 문제는 국회 수준보다 언론 수준이 더 낮은 걸 보여주는 증례가 될 듯합니다. 오히려 그냥 증인 채택을 취소했어요. 이제 안 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국감 출석을 안 한다라는 것 자체를 또 단독으로 실어서 첫 번째 줄이 뭐냐면 머니투데이입니다. 팽수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똑같은 이제 헤드라인과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저는 보도 가치가 있는 어떤 사안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지면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미 언론 소비자와 그리고 유권자들 모두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다 정리된 문제를 기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이 이때 좀 눈에 띄고 싶어 한다고 할지언정 언론이 그 수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것은 벵골 고양이 맞죠? 벵갈 고양이. 죄송합니다. 벵골 호랑이라고 할 뻔했는데 벵갈인 것 같아요. 네, 벵갈 고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주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면은 언론이 주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이한 국감 출석 인원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언론이 충분히 주목하지 않으면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언론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언론이 국회를 따라가다 보니 이건 언론이 안 바뀌면 절대로 국회가 바뀌지 않는 모습이다. 언론이 국회를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송석준 의원이 테스형 거는요.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네. 다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손이 막 오그라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테스형 노래를 튼 것과 이 질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아무리 이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냥 언론 주목을 끌기 위해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의원은 그것을 의도를 했고 언론은 의도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언론은 클릭수를 얻었고 의원은 노출 성과를 얻었고 그럼 국민이 얻은 건 뭐냐 희화화된 정치 현장을 또 한 번 봤다라는 그 경험
그래서 역시 국회는 나의 삶과 관련 없는, 내가 딱히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희한하게 언론은 계속 비춰주고 있는 그런 이상한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화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의 이런 나쁜 의도, 불필요한 의도를 안다면 언론은 의도적으로 따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쇼적인 무의미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제2의 의미 없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앉혀놓잖아요. 네. 중국산 큰 민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2에서도. 보양식 역할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여기 그 현지 기자 양반도 있지만 아예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일단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질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욱님은 그러니까 최욱님이 가지고 보여주는 쇼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주제의 숨은 의미를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효과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번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서는 그런 효과마저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만점 답이었습니다. 두 분이 미리 맞추신 건 아니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림에 딱 알맞을 수도 아니,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이 얘기하신 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 보도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 문제다. 뭐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 당 저 당 다 문제다. 다 도둑놈이다. 이런 보도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테스 사건하고 민어 사건은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쇼잉을 했지만 이 민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었고요. 정부기관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제를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그거를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날의 질의 포인트는 지금 시중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국산 전체불매 그 고기가 민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에서 그거를 민어라는 명명을 허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네. 어민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자가 있고 정부기관의 질책사항이 있는 건데, 정말 테스형은 질의 내용이 전셋값 폭등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분할해서 보도를 해줘야 된다, 실제로.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 원산지 표시제 문제는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 처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정말로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도 밝히고, 왜 이게 제대로 법률에서 개정이 돼서 정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단순 보도에 그친 건 저는 언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테스형 문제는 저는 호객행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무슨 얘기 할 테니까 좀 들어봐줘라고 좀 쓸데없는 비유를 앞에다 쓴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서 왜 김현미 장관이 웃고 있지라고 의아하실 정도예요. 테스형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실은 테스형은 아무데나 다 갖다 써도 되는 사실 정가의 보도가 돼버렸거든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얘기는 아무데나 다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잘못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된 접근이고, 언론이 또 거기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을 어떤 점에서는 눈에 띄기 위한 거지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구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냥 단순 보도로 멈추고 스트레스성 보도로 멈추니까 또 한 번 기능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먹기 힘든 비싸고 맛있는 민어랑 큰 민어는 이름만 비슷하지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거 요거 네. 말씀드립니다. 제2에서 최욱 씨는 민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도 이 시청자들이 최욱 씨의 존재를 알고 최욱 씨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제목 장사, 클릭 장사, 뭐 큰 민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목을 클릭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에 담으면 그것 자체로는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테스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 그냥 화제만 끌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2020년 국감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환이 됐는데 그것만 기억되지 않는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감 때만 등장하는 이른바 캘린더 이슈, 캘린더 보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국경 기념일처럼 공휴일처럼 매해 이맘때만 되면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같은 기사를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건 뭐 국세청 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린애가 종부세도 내고 뭐 세금도 내라고 했을 때 주목을 끌기가 너무 좋은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의원과 정당만 바뀔 뿐이지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듯해요. 내가 먼저 선점하면 이건 무조건 보도가 되고 무조건 보도만 될 뿐만 아니라 언론 소비자들의 굉장한 주목을 받을 게 뻔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점에서 후속 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언론은 이를 보도하는 그런 소극적 장치로 머물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내년 국감엔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 문제를 또 해결을 촉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중개센터처럼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그걸 기재 도표로 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언론 소비자들의 분노를 또 일으키기도 좋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점에서 약간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함으로써 주목을 끌고 언론 역시 국회에서 받아서 언론 보도를 함으로써 또 공분을 사고 하지만 공분은 한편으로는 결국 클릭이자 어떤 점에서 인기이고 주목도이기 때문에 이걸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서 국회가 주목을 끌고 싶어 한다고 할지언정 언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더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냥 같이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감 때마다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매년 거론은 되는데 안 고쳐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국감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조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항상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정작 나중에 보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많은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풀리진 않겠지만 아주 소소한 행동 하나만 있어도 이게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뭐냐면 언론과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사이의 그 역학관계를 보자는 말이죠. 언론 노출을 원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의정 활동이 기사화되길 바라기 때문에 기자 전화 한 번만 받아도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가 있죠.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기관장도 막 불러내고 예산에도 관여하는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원실에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몸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국감에서 거론됐던 그 문제 어떻게 됐나요? 라고 기자가 전화 한 통하면 의원이 피감기관에 당장 전화해서 내가 질의했던 거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조치안 내놓으세요. 계획안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소하게나마. 그러면 이 시작을 보면 언론 기자의 전화 한 통인 거예요. 그런 식의 노력을 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뭔가 바뀐 게 있으면 또 그걸 조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꼭 저는 이제 언론사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국정감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가면은 국정감사 계획서도 있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정감사를 하고 나면은 정부 부처가 시정조치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바꿨어요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에서 그게 날라왔을 때 한 번쯤 관심 가져주고 보도해주고 챙겨서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국회에서 뭘 하고 나서 정부기관이 우리 조처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거를. 예. 기자들 이거 아이템 발굴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뭐 도처에 깔려 있네요, 아이템은. 그러네요. 네. 기자들이 정말 주목하는 여하에 따라서 풍성한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그 국감 질의가 보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몇 년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 올해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 국감 질의는 정일영 의원이 했습니다.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와 관련해 미성년 임대소득, 양도소득 증가 등 부동산 탈세가 우려된다. 탈법 증여 양도 단속 역량 강화 및 철저한 조사를 당부한다면서 질의를 진행했고요. 연합뉴스 기사에서 주택분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03명, 20대 이하는 1,600여 명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강남 4구에 35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관련된 질의를 해서요. 데일리안에서 2018년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어 미성년자는 51명이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포맷의 숫자만 바꾼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복사 붙여넣기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뭐 하는 건가
이에 대해서 일단 언론도 그렇고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좀 한번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잘못한 건 없는가,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뭘 고칠 건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사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혹은 정부 부처가 법 집행을 잘못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예컨대 이 탈세 의혹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그거를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스크린을 안 했다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의 감독 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잘못하면은 일종의 계층간 위화감만 촉발시키는 보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정부가 뭘 잘못했는가가 없다. 예, 그래서 적어도 국정감사에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들도 이런 기시감 넘치는 기사, 여기서 멈춰버린 기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겠죠. 이게 얼마나 꿀인지 2016년에는 국민의당에서 18년도엔 자유한국당에서 19년도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0년도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당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좀 꿀인 겁니다. 이걸 다루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국감 기간이 어떤 점에서는 피감 기관한테는 소나기만 피하는 기간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이런 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잘 선점해가지고 내가 주목받는 기간. 한편으로 언론은 쉬어가는 기간이에요. 어차피 국회에서 다 보도자료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이 국감이 정말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 형식적인 외피만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이렇게 캘린더 보도식으로 반복적으로 언제 다뤄도 재미있는 소재가 되는 것. 그리고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민감한 문제인 겁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관심만 있구나라는 걸 정말 당을 초월해서 언제나 등장하는 이 문제가 네.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또 뭐 마약 사범 관련 문제, 또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도 한층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들만 좀 반영을 해도 더 좋은 질의와 언론 보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자분들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면 좀 귀를 열고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국감 일정은 빡빡하고 챙겨야 할 사안은 워낙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실에 따르면 또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의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받아쓰기 기사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그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의 기사가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2주 동안 무려 3,5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취재는 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까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잘못된 내용을 냈는데 그거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잘못된 내용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걸 받아 쓴 매일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기술보호법 나온다라는 제목인데 2016년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유출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라고 적고 있는데 저희 제2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이전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준비한 영상, 지난번에 나왔던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죠.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핵심 부품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혔습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그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뭐 어쨌느냐라는 얘기는 얘기 안 하시고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고 네. 야. 중국이라는 단어가 공소장에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욱 씨, 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뭔가요? 이거 참 최욱조차 아는 거를 의원도 모르고 기자들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낍니다. 정말 솔직하시네요. 그 고민정 의원과 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임원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저희도 다뤘지만 이건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삼성 임원이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회사의 자료를 인쇄한 것뿐이고 해외 기업과 접촉한 정황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법부 판단을 보면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로 이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된 건데 임정은 변호사님, 왜 이런 방향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 걸까요? 고의원의 발언 요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직하면서 사용하려고 기술 자료까지 유출했던 사람이 무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둘째는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핵심기술보호법이 필요하다. 두 가지거든요. 근데 방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무는 당시 이직을 준비한 바도 없고 자료 반출은 업무 목적으로 집에 가져온 것일 뿐이다 라는 판단을 이미 법원이 했죠. 그리고 2018년에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 공동기획보도회에서 사건의 진상의 비교적 소상이 밝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무는 억울한 누명을 쓴 였어요. 그런데 고 의원이 이 사실관계를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잘못 파악해서 발언을 했으면 언론은 그 발언을 그대로 퍼나를 게 아니라 고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핵심기술보호법이라는 것도요. 이게 결국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자라는 건데 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이미 삼성보호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작년에 대폭 개정되면서 삼성이 의도한 걸로 보이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으며 지금 헌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올해 2월에 그 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 반성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고 의원의 주장은 그 법이 오히려 더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언론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기사도 저는 찾지 못했고 참다 못한 시민단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그런데 그 입장문을 보도한 언론은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 로리더 세 곳뿐인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흥미로운 말 중에 하나가 게으른 언론과 무능한 보좌관의 삽질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둘 다 잘못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 사안을 판결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자면 이런 헛발질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중국이란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나 한 언론사의 추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 역시도 언론사에서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전혀 검증 없이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초 삼성전자의 과잉 대응으로 1차 피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기술 스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국감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는데 언론이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팩트 체킹, 사실에 대한 점검이 없고 교차 검증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3차 가해자가 된 게 언론인 겁니다. 언론의 책임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언론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우리는 그냥 준 자료 썼어요. 보도자료 잘못 쓴 게 문제지 저희가 무슨 문제인가요라는 태도를 늘 견지하는데 그러나 어떤 자료든 간에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기본적 의무를 안 하고도 언제나 당당하다는 거죠. 특히 국감기간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의원실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언론의 잘못도 매우 크다. 그리고 저는 이건 하나의 음모론일 수도 있으나 제가 생각한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포털 검색어에 쓰면 삼성전자 기술까지 딱 치잖아요. 네. 그러면 유출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러나 유호정 의원이 말씀한 기술 탈취 사건은 그래서 계속 뒤로 밀려요. 삼성전자 기술까지 치면 유출이 앞에 굉장히 꽉 채워버리고 탈취는 아주 작아지죠. 근데 유출 사건으로 다루게 되면은 이것이 옳던 그르던 건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유리한 보도가 되겠죠. 우리의 유출을 막아주는 법안이 되니까. 하지만 탈취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불리한 보도가 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언론이 이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사태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3차 가해를 저지르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기술 탈취 문제를 숨겨버린 역할까지 한다면 굉장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4차, 5차 가해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만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 삼성 이전무 사건 꼼꼼히 좀 살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검색 한 번이면 바로 다 나옵니다. 네, 사법부 판단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아쉬움을 표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 동안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의 본령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라고 해가지고 정부 여당 비판 굉장히 즐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을 맹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기는커녕 비판하기는커녕 그대로 받았었다는 거.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안 자체가 언론의 입맛에 좀 잘 맞아서 이게 받아쓴 건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한승현 기자님, 네. 고민정 의원실 측 입장도 궁금한데 혹시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고민정 의원실에 물어보니까 이 이전무를 비판하기 위한 자료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모 임원의 무죄 판결을 다룬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사례 인용자의 대법원 무죄 판결이 초점은 아니었다. 그리고 향후 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유출 방지 의무를 다하도록 보안 전담 인력과 조직을 둬야 한다는 취지가 주요 질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향후에도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죄 판결 받은 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분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냥 사건 파악 잘못했다. 당사자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삼성보호법 논란도 몰랐다. 이제라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까지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굉장히 무책임한 반응을 또 보였네요. 아쉽네요. 강규정 교수님은 이 해명, 이런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도 뭐 이런 해명이 오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했다라는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좀 실망했는데 저는. 어떤 국회의원 중에 이건 내가 좀 더 살펴봤어야 된다라던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 가능한 답이 오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듯해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보도를 다룰 때 언론사에 해명을 요구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인 대답은 거의 해명 없음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전 가슴 아픈 게 이미 저분이 낙인이 좀 찍혀 있어요. 아무리 판결이 난 이후라도 참 이미지 회복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활용해서 이 새로운 법안에 좀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어떤 점에서 이용을 당한 거거든요. 그 낙인 효과를.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그 의원실에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명확하게 한 개인에 대한 그런 낙인 효과 혹은 내지는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좀 넘어간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아쉽네요. 네. 네. 그 이전무 측에서는 이전무님은 이 고민정 의원실로부터 사전에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고 저희가 제2 쪽에서 연락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고민정 의원한테 전해달라면서 편지 한 통을 전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편지 내용이 긴데 그거를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부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대법 판결로 악몽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는데 법률이 미비해 무죄 판결 난 사건이란 말에 과거에 몸서리치는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시절 삼성의 제안에 한국행을 결심했던 건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으로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보람, 자부심이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외국행을 택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내 나라로 돌아와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계속 국감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사실 고민정 의원실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회 정치 감시를 하는 입장에서 각 정당들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김봉현 씨가 16일 날 폭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접대했다고 하는 검사 A씨, B씨 실명을 거론했거든요. 네. 국감장에서 다 틀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일단 그분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김진애 정부 의원 초선이 김진애 아닌데. 재선 의원으로. 열린민주당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네, 초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열린민주당으로는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열린민주당 자체에서 어쨌든 스크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의원실의 문제도 있는데 당의 문제도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번에 법안 관련해서도요. 올 초였나요?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왜 사인한 그 법안 발의 동의한 의원들이 우리 잘못했다라고 기자회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나 아니면은 입법 연혁 자체가 전혀 전승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 면으로 보면은 정당들이 법안 발의 관련해 가지고 소속 의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 전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그 김진애 의원 폭로 사건처럼 자신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얼마나 공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 언론은 언론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차원의 문제도 자꾸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삼성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파헤쳐 봤습니다. 이어서 삼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또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기술 탈취 의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감 첫날이었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상무가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고 폭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짝 관심을 갖더니 또 갑자기 잠잠해졌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삼성 문제만 나오면 잠깐 관심 갖다가 늘 사라지고 삼성 재판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은 바빠집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많아지죠. 근데 하시는 일 많아질 때 좀 거꾸로 역정보를 잘 활용해 오시면 곧 재판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정도로 그 정도인데 이번에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자 출입적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걸 몰랐느냐. 아니라 다들 알고 그냥 그러려니 뭐 그런 거구나라고 크게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 않아 정도. 왜냐하면 언론사를 만든 건 사실이고 언론사 출입이니까 당연히 뭐 어떤 점에서 기자 출입증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해서 넘어갔다는 건데 이 문제를 이제 유호정 의원이 왜 이게 관행화되어 있어 이상한 문제 아니야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뜨끔했던 거죠. 그래 이게 관행으로 될 건 아니었구나. 그러나 역시 어젠다는 세팅이 되면 지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서 왜 지금껏 관행화되었는가를 좀 더 물고 늘어져야 돼. 언론이 역시나 동업자로서 이 문제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 안 하면 되지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로 뒤로 물러섰다는 건 저는 결국 이게 일종의 카르텔이다. 기업과 국회와 언론의 카르텔이 또 한 번 드러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은 매일같이 의원실을 드나드는 삼성 임원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출입 경위를 살펴봤더니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 그 이름이 있더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많은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 내용을 또 많이 받아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그 기사를 쓴 기자들 중에 그 임원이 국회 드나드는 걸 본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그 임원이 심지어 기자 출입증 가지고 출입한다라는 사실도 알았을 기자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삼성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보면요. 총수의 범죄 혐의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네. 그리고 또 매번 그 약속을 어겨왔어요. 사실은 2008년에 이건희 회장 기소됐을 때 했던 약속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올해 이재용 부회장 했던 약속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제대로 추궁을 안 하니까 삼성의 대국민 약속이 마치 그 국감장에 올라오는 그 벵갈 고양이나 테스형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 출입 문제에 관련해서도 2017년 2월에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정경유착 창구라고 비판받던 미래전략실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관 업무 조직을 해체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각된 것은 기자를 사칭한 대관 업무가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와가지고 비판하는 언론 중에서도 당시 삼성이 했던 약속까지를 같이 거론하는 기사는 잘 찾아볼 수 없다. 네. 어쩌면 기자들도 삼성의 그 약속은 안 지켜질 걸 알았기 때문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거 네.
이거는 진짜 그 충격에 비해서 너무 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KBS의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서는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더라고요. 더 라이브 칭찬해요. 저희 제2와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그 저희 더 라이브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본인이 여기서. 근데 그 일부 몇몇 분들은 이 건을 삼성 직원이 기자를 사칭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삼성의 직원이 정체불명의 언론사를 만들어서 국회에 등록한 후에 등록증을 갖고 드나든 사건. 사실은 더 이상한 사건이거든요. 한승현 기자, 네. 지금 사실 국감 그 출입 관련 문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출입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는 사실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제 폭로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전자 쪽에서 매일같이 이제 의원실로 찾아오면서 어떻게든 이제 무마를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주은기 부사장은 증인 출석이 무산이 됐고 다른 이종민 상무가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거였고 언론이 이 건을 어떻게 보도했나 살펴보니까 10월 7일부터 열흘 동안 지면 기사는 15건에 불과했고 온라인에서는 119건이었는데 이 중 99%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사는 국회 출입과 관련된 보도였고 삼성의 기술 탈취를 다룬 기사는 헤드라인이 들어간 기사는 중앙일보 10월 11일 그것도 지면이 아니라 온라인 기사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서복경 수장님,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뭐였던 걸까요? 사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삼성이 기술 탈취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과연 감독기관은 뭘 했는가? 감독기관의 스크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이게 국감에서 따지고자 했던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실제로 그 증인 출석이 무산이 되고 이분이 이제 삼성에서 그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보다 더 포인트는 늘 해왔던 기술 탈취를 또 했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일어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가 포인트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부각이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국회 출입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자체도 관행적으로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이 언론사들이 드나드는 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스크린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야간 문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 부처가 뭘 했냐죠. 예. 맞아요. 그렇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최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이렇게 불법적 과정은 없었어요. 나름 언론사도 다 만들고. 그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법적 과정 없었다는 네. 게 이 측의 이제 알리바이인 거죠. 네. 어쨌든 기사를 송고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그래도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출입증을 쓰고 뭐 이렇게 허가증을 받는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일종의 관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의원실을 방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은 그래도 돼라는 걸 의원실 정부가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결국은 증인 출석에서 주은기 부사장을 부르냐 마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관리가 들어간 겁니다. 주은기 부사장을 부르자라고 출석을 요구하자마자 그 말하자면 기자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왜 류호정 의원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게 정말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포인트가 삼성만 그러냐는 아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증인 채택 문제 피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열심히 돌아다니거나 의원실 바깥에서 접대하면서 증인 채택 무산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한 류호정 의원이 이상한 게 사실 지금 국감을 둘러싼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할 때 언론들이 삼성만 그렇다. 이것도 저는 조금 불만입니다. 삼성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류호정 의원이 폭로 일주일 뒤에 해당 사건에는 4가지가 없다라고 지적을 해서 4가지요?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삼성 해명엔 무엇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왔는지가 없다. 두 번째,
두 거대 양당의 설명에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이유가 없다. 세 번째, 국회 사무총장이 조사 착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결과 보고가 없다. 네 번째, 그래서 보는 국민은 어이가 없다. 네. 여기서 하나 뭐 더 얹어보자면 이 중요한 기술 탈취에 대해 주목하는 언론도 없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의 잘못으로 드러난 거 세 가지인 거잖아요. 기술 탈취, 증인 철회, 그다음에 국회 출입. 그런데 언론이 주목한 거는 맨 마지막에 이 국회 출입 문제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다루기 쉽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 꼬리 자르기도 쉽죠. 실제로 그 임원 퇴사했다고 그러죠. 네.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삼성을 상대해야 되고 언론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거대 양당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가장 다루기 쉽고 부담이 덜한 문제로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를 묻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류호정 의원이 이 네 가지 이야기하면서 또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삼성 그 주은기 부사장의 국감 증인 철회를 양당 합의하에 승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철회를 승인을 했는지 양당에서 이거를 언론이 캐물어야 되는데 이걸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도도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류호정 의원은 지적을 했는데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거죠. 네, 관련 이슈에서 언론이 좀 외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강유정 교수님은 어떤 걸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가장 아쉬운 게 그나마 다룬 기사들이 류호정 의원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를테면 삼성 지켜보겠다, 류호정의 저격수 본색. 다루긴 다뤘습니다. 그래서 뭘 저격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를 그냥 기사 속에 대략 숨겨놓고 젊은 여성 의원이 그냥 패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라고 태도 문제로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게 기사화 됐습니다만 기술 탈취 문제를 교묘하게 덮어버릴 효과까지 발휘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기사들의 마지막에 그래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굉장히 수긍하고 동의하고 한편으로 되게 갸륵하고 기특하게 봤다라는 또 마찬가지로 태도 기사로 끝난다는 거죠. 결국은 문제 제기가 뭔지를 더 짚고 들어가서 더 이 보도를 깊이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언론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 문제를 다뤘다는 데 만족하고 결국은 왜 거대 양당은 입을 닫았고 그리고 언론은 이 부분에서 더 해석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손 떼고 그냥 칭찬하고 끝나는 겁니다. 잘했다. 근데 이건 정말 어떤 사태의 해결과 그리고 어떤 사태의 규명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다. 오히려 저는 언론사의 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증인 철회 문제를 저도 좀 언급을 하면 소수정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인데 그 신청한 의원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채 철회됐다. 이것은 거대 양당의 폭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 지금 정의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국회 증인 신청 철회가 있기도 전에 삼성은 미리 대신 출석한 증인을 정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삼성에 미리 통보된 거 아니냐. 그래서 류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철회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는 이 양당의 태도에는 사실 저도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언론이 이 문제 계속 추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그 언론의 역할이 중차대한데 언론은 패션 잡지로 변화합니다. 그 류호정 의원과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요. 국민일보 10월 7일자 점프슈트 입은 류호정, 국감맞이 작업복, 서울신문 10월 8일 쉬폰 스커트 입은 류호정 의원. 쉬폰 스커트가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출근길이라고 해서 사실은 뮤직뱅크에 나오는 스타들의 출근길 이런 장면이 많이 찍히거든요. 그런데 네. 류호정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상하게 태도 문제 혹은 옷차림 문제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복경 수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언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기성세대가 지금 청년 정치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한 프리즘이다. 며칠 전에 왜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국감장에서 증인이 어이 사건도 있는데 사실 뭐 저런 뉴스나 어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어이가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임장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류호정 의원의 복장 문제를 거론하면 저는 최근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벌이는 모든 쇼가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혹은 각인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벌이는 쇼는 필요한 면이 분명히 있죠. 류호정 의원이 최근에 서부발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발전 노동자의 옷을 입고 질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의미를 설명을 직접 했죠. 그 옷을 입은 노동자들은 그 대표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 옷을 입은 노동자들의 말에 대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옷을 입고 대신 말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네. 언론이 정치인의 옷에다가 주목해야 할 때는 사실 이럴 때죠. 그렇죠. 옷 자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그런데 류호정 의원의 그 작업복과 류호정 의원의 예전에 그 원피스와 비교해봤을 때 언론은 오히려 더 무엇에 주목했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네. 오늘 언론 비평 좋은데요?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좋네. 오늘 무슨 일이에요? 오늘 누구 생일이신가요? 아니, 평소에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사람. 네, 오늘 유독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2에서 류호정 의원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작은 사업장 투쟁을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 그림이 되느냐를 따지시더라고요, 기자님들이. 그러면 단식 투쟁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 15일 정도 되면 그때 연락해라. 그때 기사 한 줄 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세탁을 해서 굉장히 정갈하게 개고 안전모도 새 것은 아니었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그 위에 이렇게 포개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심이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오랫동안 산업재해나 현장의 열악함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주목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서라도 발언을 해서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기술 탈취는 또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카르텔이라든지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인식을 넓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저 기자 출입증 하나만 부각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해요. 국민들께서 또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대기업이 갑질을 했다라고 이제 한 줄을 쓰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그 지지부진한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이 핵심일 것 같아요. 언론이 대기업이 갑질을 했다는 한 줄 대신 공감을 이끄는 취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승현 기자가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접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나 보도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기술 탈취 건이 뭐냐 과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고 그 중소기업이 있는 경북 구미까지 직접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따가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전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대전화에 액정 보호 필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액정 보호 필름을 아주 손쉽게 붙이는 그 기술이 들어간 장치를 한 중소기업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도 받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다른 경쟁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거를 이 중소기업 사장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왜 우리가 개발한 건데 너네가 왜 납품하고 있냐 하고 알아봤더니 삼성전자가 그 제품의 부품을 이 경쟁 업체에 넘겼어요. 몰래 넘겨서 이 제품이 생산을 해서 납품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는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우회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삼성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의혹이라고 하고 기술 탈취는 아니라고 이제 삼성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취재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이 제품의 부품들을 다른 경쟁업체에 넘겨 몰래 만들게 하더니 납품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모델에 한해서는 발주가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보니 진짜 하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업체에 부품을 넘긴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야, 믿었던 삼성이 왜 그럴까. 경쟁업체 관계자는 삼성에게서 부품을 받아 제품을 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수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롤러 키트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아서 실측해가지고 한 거죠. 지난 5월 삼성은 해당 특허 기술을 보유한 회사 대표에게 거래업체로 등록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의서 체결 전과 후에 해당 제품을 삼성 또는 제3자가 사용하더라도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삼성 또는 제3자는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업체는 국내외에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요라는 게 아니라 협박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이거 안 해주면 여기 삼성전자 거래 못해. 그거 협박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야, 삼성전자 참 초일류 기업 아니구나.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하진경 기자가 직접 지금 이 리포트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 합의서 있잖아요. 근데 저 합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삼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 중소기업 사장한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쪽은 그냥 단순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장은 그게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봤던 비슷한 문서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사업장이든 다른 사업장이든 뭐 노동자에게 뭐 어떤 뭐 권리를 앞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미리 약속을 받는. 이 지금 내용도 보면요, 우리가 당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우리는 민영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계약은 무효예요. 이런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법무팀에서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겁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심리적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아, 내가 그거 약속했었지. 약속했는데 이거 지금 위반하면 삼성은 또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텐데 이런 심리적 제동 장치 이상의 의미는 없거든요. 대표적인 갑질 계약인 거죠, 이게. 근데 우리 언론들은 그동안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관련한 보도를 엄청 쏟아냈는데 이거는 한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네요. 그 앞에 부분이 잘못돼서 그래요. 대기업이 기업하기 그렇죠. 좋은 환경이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아. 중소기업은 그다지 언론사가 늘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대상 중 하나였고, 저는 그 유명한 연예계 말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될 듯합니다. 롤러 부품은 넘겼지만 기술 탈취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류호정 의원이 말장난하지 말라라는 말을 거기서 던진 건데 언론은 또 그 말장난만 물고 맞습니다. 늘어졌거든요. 굉장히 뭐 호되게 혼냈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그 자체도 더는 언론이 기사화함으로써 보도 가치를 보여주는 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라면 제대로 된 부분을 딱 집어서 어젠다 세팅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를 덮어버리는 아주 어떤 점에 권력 남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메시지를 집중하지 않고 류호정 의원의 뭐 말투나 옷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메시지를 더 강화시킴으로써 이 메시지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복경 소장님, 국감장에 참 많은 기자들이 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취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가지 맥락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 사실 그날 우리나라 이 국감이 하루 당일 동안에 수십 건의 이제 피감기관 기사들이 쏟아지고 의원 한 사람의 발언은 7분, 그다음 마이크 꺼지고 이러니까 기사 선별의 문제라든지 기사 깊이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방금 이 사건은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 그 7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마이크가 꺼진 사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류호정 의원의 호통, 그다음에 뭐 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전하는 거를 보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회피하고자 하는 인텐션,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못 알아들었거나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보였다는 게 아니라면 나쁜 의도를 가졌던 거겠죠. 네, 후자가 더 문제처럼 들리긴 합니다.
네, 한승현 기자. 네. 삼성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제가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합의서와 관련해서 삼성 쪽에서는 해당 업체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의 거래 개시를 요청하면서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각종 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그래서 삼성은 거래 중인 업체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고려해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일 뿐이고 해당 합의서 체결을 강요한 바도 없었고 업체의 거부에 따라 최종 합의서가 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 탈취 부분에 관련해서는 롤러를 포함한 보호 필름 부착 설비는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고 특허도 선출원한 삼성전자의 기술이다. 이후 삼성전자는 양산용 설비 제작을 위해 업체에 기술 및 샘플을 제공했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당사와 협력해 양산용 보호 필름 부착 설비를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취재를 해봤어요. 정말 네. 삼성전자가 선출원한 기술이 맞느냐라고 따져봤더니 삼성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출원한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롤러 2개를 이용한 그 빨리 부착되도록 하는 기술인데 삼성이 먼저 선출원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자외선을 경화시켜서 그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부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따지니까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이게 자외선 경화 방식이 맞다. 그런데도 답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선출원을 했다라는 식으로 마치 같은 기술인 것처럼 그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거를 취재하면서 좀 화가 났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생 경영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포털에 이재용 상생 경영을 치면은 엄청나게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과연 보고를 받았을 것이며 어떤 조치를 했을 것이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생 경영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승현 기자가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기자한테 너무도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삼성이 언론, 사회, 정치, 대중 무시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런 사안이 이미 벌어졌는데도 거기에다가도 뭐 상생이니 협력이니 그 과정에서 나온 문서다. 그리고 강요한 거 아니고 제안한 거다. 이런 말은 그 일반 대중들의 눈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삼성이 한번 좀 겸허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반 대중인 최욱 씨가 이 문제 어떻게 들리시는지 좀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아니, 이거 진짜로 그 뭐 이재용 관련한 상생 보도가 많다고 해서 방금 확인해 봤더니 와, 진짜 엄청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또 이거를 보고 듣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 정서적으로. 어쨌든 이거 현미경을 좀 돋보기를 대고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 관련 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국감 시즌만 되면 유독 단독 보도가 눈에 정말 많이 뜹니다. 10월 7일부터 2주 동안 살펴봤더니요. 의원실이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단독 보도가 무려 198건이 쏟아졌습니다. 거의 2주 동안 200건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에다가 의원의 말 한마디를 덧붙여서 그냥 단독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죠. 이런 거는 단독 제공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독이란 말 없어져야 됩니다. 한국 언론에서. 단독다운 단독이 없고 과거 말하자면 굳이 따지면 특종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혼자 다룬다고 해서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각각의 모든 언론사들이 다 단독으로 다뤄요. 나 혼자 다루면 단독 정도인데 심지어는 어떤 특종은 몇 초 사이로 내가 좀 먼저 다뤘다고 해서 이제 단독이라고 하면 과거 이제 지면 신문만 있을 때 정말 하루 그 신문에 그 오로지 다뤘던 그 단독의 의미는 전혀 달라졌으므로 없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심지어 이 단독이란 말은 최근 국감 기간에 쓰이는 말은 그동안 의원실하고 해당 언론사가 잘 지냈다. 돈독한 관계 잘 유지했다라는 증빙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보좌관들은 의원이 직접 언론사와 사이가 좋으면 야 우리가 좀 할 일을 덜었다라고 좋아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독이 의미 있는 단독이라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균등하게 모든 언론사들이 하나씩 나눠 가져요. 뭐 이렇게 파이 나눠 먹듯이. 그게 무슨 단독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되는 순간 좀 속상하긴 하겠죠. 그러나 전혀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그냥 의원과 한편으로 국회와 언론의 단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빙 사례에 불과하다입니다. 돈독 보도다.
그 어떤 단독 기사 있는지 살펴보면 한경이 10월 19일에 백신도 항생제도 없다. 42개 감염병 무방비. 중앙일보가 10월 9일 날 병무청 공정성 문제 BTS 병역 특례 반대 못 박았다. 국민일보 11일 날 미 EU 갈 때 방사능 8배 여행 폭증전 관리해야.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모두 어떤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우리만 취재였어요가 아니라 의원님이 우리만 자료 주셨어요라는 뜻의 사실 단독인 거죠. 그랬더니 급기야 KBS, MBC가 주로 민주당 자료를 인용 보도하더라라는 단독 기사도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은 결국 국감 때는 보통 이렇게 취재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죠. 근데 약간 이제 정정을 드리면 제 본의 아니게 언론사를 위한 변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국감 준비를 하면은 의원실에서 그 언론사만 주는 건 없죠. 보도자료는 일반적으로 다 뿌리는데요. 어딘가에 나게 하기 위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요번 같은 경우에도 10월 7일부터 26일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위원회가 하는 게 9일 정도밖에 안 돼요. 휴일 쉬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9일 동안 우리나라 요번에 지금 16개의 위원회가 736개의 피감기관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10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100개인 거고요. 의원이 쏟아내는 보도자료는 더 많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의원실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적인 언론사에 한 꼭지가 나가는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자분 입장에서는 뭐냐면 수많이 쏟아지는 보도자료 중에서 내가 하나를 나만 뽑았다. 이게 이제 나만 뽑아 써줬다. 이게 단독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참 서로 슬픈 상황인 거죠. 네, 그런가 하면 국감 보도에 뜬금없이 난데없이 초코파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 사무실에 초코파이를 돌렸다는 소식을 다수 언론들이 전한 건데요. 국감 시즌에 여야 지도부가 간식을 돌리는 건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언론이 좀 상당히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네, 14일 김태년 대표 스티커 붙은 간식이 화제가 되니까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6일 주호영 대표가 돌린 치킨도 보도가 되는데 심층 취재 끝에 그 치킨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는 사실을 어렵게 밝혀냈습니다. 네, 치킨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죠. 네. 특히나 여기에서 몸을 잘고 한 발 더 들어간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네. 조선중앙한국 같은 경우인데요. 요거 보면은 이 제품명도 나오고요. 가격도 나오고 사진까지 나와요. 이거 왠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뒷광고 의심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게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비즈의 기사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해당 제품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지 이런 내용도 똑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어떤 맛이 있는지를 보좌관 인터뷰를 통해서 전하고 또 조선비즈는 기존 초코파이는 이제 못 먹겠다라는 의원 비서의 인터뷰를 익명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네. 받은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팩트체크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한 게요. 만약에 이게 정말 뒷광고와 뭐 그런 비슷한 정황이라도 있다면 그 광고 그런 식의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의원실 개입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굉장히 너무, 큰 비리 아닙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요.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마 시작은 미담 기사였겠죠. 이렇게 힘들어 일하는 보좌관들을 위해서 뭔가 간식거리를 제공했다. 근데 점점 사태가 흘러갈수록 광고 기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간식을 준비한 일테면 당대표의 광고 기사가 아니라 상품 광고 기사가 돼서 저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해당 제품은 오리지널 기준으로 개당 2,500원으로 강남 논현동, 강남 논현 이렇게 판매 지점까지 딱 특정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언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정 정보들은 상당한 현실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늘 우려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내 치킨에서 찍혔다고 이렇게 치킨에 대한 이름을 정말 명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저는 미담 기사가 아니라 광고 기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복경 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기사 보고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기사가 나오지? 왜 저러지? 올해 유독 크게 난 건가요? 네? 올해 유독 이렇게 부각이 된 아니 건가요? 작년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자 보냈다, 치킨 보냈다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언론은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한승현 기자. 네. 그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6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치킨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킨을 돌린 이유는 국감에 열심히 하라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제 돌렸는데 네. 무소속 의원들한테도 돌렸어요.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의원실에도 이 치킨을 돌렸는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데이터를 보면 윤상현 의원은 그 다음 날인 7일 국감에 청가를 내고 불참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또 따져보니까 5번 모두 불참을 했거든요. 4번은 청가를 내고 1번은 결석을 해서 이 국감에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럼 윤상현 의원한테 이 치킨을 왜 준 겁니까?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사실 그 국정감사하면은 뭐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다 거기 있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이건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일단 그 수업하기 전에 출석부터 부르거든요. 네. 그거 어떤 사람들은 안 나오고 이런 거 다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예. 이거 홍군형 내야 됩니다. 네. 아니 소장님 올해 그 비대면 출석 인정 안 되는 거죠? 예. 비대면 출석 뭐야? 딱 하나만 인정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해외 공간은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했고요. 네. 그 외에 의원들은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좀 출석부 좀 한번 불러주시죠. 예, 저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요 열렬한 국회라고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출석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더 많이 결석했어요. 아 그래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앉아 있겠지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표가 잘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결석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감시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 정당들이 공천규칙을 만들면서 국정감사 출석률, 국정감사 언론 노출 빈도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결석률 높아지면은 나중에 공천에 문제 생길까 봐 겁내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회에서 출석을 체크할 때는요. 무단 결석을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나 사유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한 걸 청가 처리를 해줘요. 휴가 같은 건가요? 휴가죠. 휴가를 청하면 이제 그게 청가가 되는데 그 청가가 사실은 이제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하면은 청가고요. 아무 말 안 하고 안 들어오면은 무단 결석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그냥 무단 결석입니다. 6번. 네. 그분은 좀 고민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왜 선거법 관련해서 불기소 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단은 1번 결석인데 청가가 4번이에요. 그다음에 무소속 윤상현 의원 경우에도 청가 4번, 결석 1번. 그러니까 어쨌든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분도 요새 고민이 좀 많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그다음 김태호 의원은 그냥 2번 무단 결석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민 많은 분들이 사전에 말하고 안 나오거나 당일날 무단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전에 말하고 안 나오면은 무단보다는 낫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 업무는 안 하신 거죠. 야, 이거는 전혀 몰랐네. 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기간의 행적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MBC에 보도인데요. 국회에서 사라진 박덕흠 함께 고발된 건설업자와 식사라는 보도에서 건설협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 리포트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의원들의 국감 출결에 관한 내용은 보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정감사가 언론이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치면 일종 기말고사 같은 거잖아요. 이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건 이제 시험날 안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언론이 보면은 우수위원, 국정감사 우수위원 평가하는 그 언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원도 평가를 해야 돼서 이런 출결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사실 낙제점 주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런 식의 평가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문제적인 게 왜 결석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되는 그런 국회 기관이 국정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온 거 아니겠어요? 네.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타나는 사람은 기사를 쓰고 보도자료 주는 사람은 기사를 만들어주는 게 언론사고, 문제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더 취재에 들어가는 게 언론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언론과 전혀 반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 직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운 문제의 정말 장본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결석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죠. 그게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권리를 대행하기를 위한, 그래서 이 대행에 대한 권위를 준 언론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냥 결석했다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왜 결석했는지 더 파고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언론은요 안 나타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문제를 저지르고 숨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네. 언론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네. 소장님, 이게 보통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행적이 많이 추적이 되는 것 같아요. 소수 정당은 많이 주목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소속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국정감사를 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빠지면은 300명 중에 1명 정도의 시민이, 그러니까 전체 우리 5천만 국민이 있고 4천만 선거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제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이제 큰 두 당에 집중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큰 두 당이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기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은 방어 전략을 잡겠지만, 특히 국정감사는 제1야당의 플레이그라운드거든요. 제1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는 이거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당 의원들이 행정부 부처들이 잘하는지를 정말 포인트를 줘서 줘야 되는 게 이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특히 제1야당에 이제 마이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시에 사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은 국회의원이 감시하고, 국회의원은 언론이 감시하고, 언론은 우리 제2가 감시하고, 우리 제2는 네. 시청자분들이 감시해주면 우리 시청률은 올라가겠죠. 네. 최욱 씨는 임자은 변호사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네. 요즘 보니까 언론사에서 네. 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좀 별점을 매기듯이 평가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 머니투데이의 스코어보드라는 이제 기획 코너인데요. 아마 서복경 소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질의와 정책을 평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머니투데이라는 특정 매체에서 이 평가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한 줄 평처럼 별 5개, 별 4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언론사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그 국회 보좌진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특정 의원실이 만약에 머니투데이 기자와 친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밥을 사줬다든지, 아니면 그 기자한테 단독 기사거리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평점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 뒷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의도 옆 대나무숲 이 익명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별 평점은 사실 강유정 교수님이 굉장히 익숙하신 평가 방법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머니투데이 아까 펭수 국감 출석 안 했다 단독으로 된 언론사 맞죠? 네. 그럼 이런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내립니까? 라는 거죠. 아무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수많은 단독 속에 묻혀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잠깐 최욱 씨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대한 감시 역할을 시청자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조금 과하게 나가겠습니다. 언론은 시청자의 좀 통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수준까지 된 듯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거는 권력 남용이죠. 나한테 평가할 만한 어떤 위치가 있지 않느냐, 얼마나 언론에서 다뤄줬는지 내가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건 저는 언론의 오만이라고 봅니다. 일단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간에 이런 능력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감 2020년이 새로운 10년과 100년을 열어가는 해에 열린 국감인데요. 사실 언론이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진 언론 보도 만나볼 수 없겠죠. 내년 국감 보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라는 게 매년 이맘때 한 20일 전후한 기간 동안 계속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수십 개 위원회에서 수백 개 기관을 동시에 그것도 짧은 기간에 다 하냐,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왜 정기회 때 꼭 하냐, 예산 심의할 시간도 지금 빠듯한데 정기회 전에 하면 어떻겠냐라는 불만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법이 이미 바뀌어 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법이 바뀌어 있었던 거죠. 2012년에 국정감사법이 개정이 돼서 원칙이 정기회 이전에 국감을 하는 것이고, 상임위가 이렇게 일제히 할 필요 없이 나누어서 그냥 30일 안에만 일정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걸로 이미 법은 바뀌어 있는데, 2012년 그 법 개정된 이후에 그 원칙이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다 예외 조항에 따라서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언론으로서는 지금 이게 지금의 국감이 일단 법에 따라서 제대로, 그러니까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사실 좀 차근차근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도자료를 계속 이렇게 받아 쓰고 베껴 쓰고 뭐 그대로 쓰고, 가장 큰 원인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력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딱 들었을 때, 발언을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지금 알맹이가 빠져 있다, 지금 면피하고 있다, 그런 캐치를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기자라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기자들이 없냐? 없지는 않아요. 국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국회 밖에서 다른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치 관련해서 얘기했듯이 이 기자 제도를 재편했으면, 그러니까 그 출입처 제도를 재편했으면 좋겠어요. 정당 출입 위주로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나눠가지고 노동 전문 기자가 그 환노위 국감에 들어가고, 환경 전문 기자가 거기 들어가고, 뭐 통상 전문 기자가 그쪽에 상임위 국감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파트가 나누어지면 훨씬 지금보다 면밀한 그 국정 감시, 그러니까 국회 감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언론 개혁이 힘든 이유는 한편으로는 개인기로 돌파하기 힘든 게 사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가 워낙에 구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기가 뛰어난 기자가 있더라도 언론 개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올해 모든 기자와 모든 국회가 아마 맹탕 국회 혹은 맹탕 국감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총선 끝난 지 5월 30일 날 처음 만나가지고 6월부터 이제 상임위 구성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이니 뭐니 해서 상임위 구성까지도 굉장히 진통을 앓았고, 그렇다면은 10월 국정감사 기간 되기 전에 자료 조사랄지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절대적 양이 굉장히 부족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방기할 것이냐, 구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언론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대비는 저는 아카이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우리 종부세 문제 얘기했잖아요. 2016년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면 누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국감 기간 동안 이 말을 했는지를 언론이 추적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말이 나올 때 제2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렇게 축적된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다라고 비교해주는 순간 이 자료라는 부분에서 2달, 1달 의원실에서 급속으로 만들 필요만은 없는 준비된 자료라는 점에서 언론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 역시도 이런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도록 당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국회에게. 어떤 한 개인 의원실에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는 변명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국회가 국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정기회 전에 위원회별로 나누어서만 해도, 언론이 보도하는 기간만 분산이 되어도 조금 더 나은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면, 언론협회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국정감사 보도 키트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행정부처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내년에는 정부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컨대 보도자료를 보거나 의원의 발언을 보더라도 부처의 문제를 집어냈는가, 그래서 부처를 개선시켰는가, 뭐 이런 거에 웨이트를 줘가지고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카이브도 만들어야 되지만 선별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감사가 취지대로만 운영이 되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산이 됐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어졌던 그해 국감에서 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K스포츠 사건이라든지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정보가 알려졌거든요. 이제 굉장히 국정감사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집어내고 내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올해는 국정감사 굉장히 아쉬운 이유가 내년 봄에 일단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내후년 3월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6월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업무를 꼼꼼하게 집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감이에요. 내년도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그 후년에 이미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 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그 코로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내년에 기조로 뭐 뉴딜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나 뉴딜 대응이 제대로 될 건지, 정부가 말하는 뉴딜이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지 내년에 국가 운영의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번 국감에는 코로나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요번 얼마 전에는 뭐 지방 그 분권 뉴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따져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말 중요했던 21대 국정감사 마무리 질의와 마무리 보도가 남았습니다. 본질에 충실해서 마무리 보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서복경 소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